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표결 결과는 오늘 오전에 나오는데 통과가 유력합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건미 대북 담당 특별대표가 오늘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의 대북 공조를 요청할 예정인데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한도를 상대로 은퇴 대국에 나선 이세돌 구단이 오늘 두 번째 대결에 나섭니다. 두 점을 깔고 시작한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일반적인 바둑 경기에 적용되는 맞바둑 방식으로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무총리 비서실을 압수했습니다. 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윗선에 보고한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퇴근 시간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원 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된 뒤에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지금은 표결 전에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은 표결에 앞서 6시간의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론 시간은 공화당과 민주당에 똑같이 배분됐습니다. 토론에 이어 표대결에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토론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 정오, 우리 시각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정회를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찬반 토론 자체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토론에 이어 표결은 우리 시각 오전 8시 반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 현지에선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탄핵 소추안은 하원 제적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원의 제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입니다. 이 가운데 과반인 216명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 소추안은 통과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오전 8시 25분 현재 탄핵 찬반 분포가 찬성 220, 반대 172 등으로 의결 종족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원이 재판의 배심원 역할을 하면서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상원은 과반 찬성인 하원과 달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현재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공화당은 추가 절차 없이 신속하게 표결에 들어가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전략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그렇더라도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하원 표결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하원 의장에게 잘 보여도 모자랄 판에 악담 가득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속내가 대체 뭘까요? 분석해 보겠습니다. 탄핵 추진은 불법적인 쿠데타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펠로시 의장에겐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는 악담까지 퍼붓습니다. 잠시 뒤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탄핵 소추안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에 대해 조사에 나서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게 주요 혐의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헌법이 부여한 가장 엄숙한 권한 중 하나를 행사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화당이 과방을 정하고 있고 통과 요건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해서 부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분노의 편지를 보낸 걸까요?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훨씬 쉽게 승리할 거란 트위터를 보니 지지층 결집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빈손으로 우리나라를 떠났던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을 거쳐서 오늘부터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의 대북 공조를 요청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방중 일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뒤에 발표됐습니다. 안보리 결의안 형태로 대북 제재의 부분 해제를 요구하자 일단 설득을 하러 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결의안 초안에서 중국은 해외 북한 노동자를 복귀시키라는 제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한이 이번 일요일인데다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 있어 미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중국 러자오 후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대북 공조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中方欢迎比根特别代表来华，中方的有关官员将会与比根特别代表举行会见。 중국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같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온 만큼 미국도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과 무관하게 대북 제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풀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비건 대표가 어떤 성과를 낼지는 대치를 거듭하고 있는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대미 압박 성명을 내던 북한은 며칠째 잠잠합니다.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뚫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길을 준비 중이란 관측입니다. 즉각적인 도발보다는 다음 주 한중일 정상회담 등 외교전을 지켜본 뒤에 내년 초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스로 내건 연말 시한이 다가오자 대미 압박 총공세에 나선 북한.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선언 이후 고위급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담화를 발표하더니 이달 초에만 7차례나 쏟아냈습니다. 군부와 외무성, 대남기관을 가리지 않은 릴레이 성명은 지난 14일을 끝으로 멈췄습니다. 이튿날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의 만남 공개 제안에 답이 없는 것은 물론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올해가 다가도록 끝내 돌파구가 뚫리지 않으면서 곧 열릴 당 전원회의에서 발표할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당 전원회의 소집 사실을 일찌감치 공표해놓고 날짜도 의제도 못 박지 않았습니다. 대내외적 정세의 요구에 맞게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에 소집할 것을. 다만 일각의 예상처럼 크리스마스를 겨냥해 고강도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짙습니다. 다음 주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공을 들여온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섣불리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대북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건 대표의 방중 행보도 눈여겨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남들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3국의 어떤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ICBM과 같은 도발을 할 경우에 중국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고 북중 관계 전반이 사실상 경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외교전을 모두 지켜본 뒤 당 전원회의에서 노선을 확정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현지 시각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전원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입니다. 오늘 집 밖을 나설 때에는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7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서쪽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 경기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전북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서울과 강원 영서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강원 영서 지역은 대기 정체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3.7도, 대전 영하 1.9도, 광주는 0.6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7도, 부산 10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성탄절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나 눈이,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영하권의 추위 속에 동해안 지역은 어제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서 길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교통 안전과 함께 낙상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은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종부세를 지금의 3배까지 올려야 한다면서 내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으니 충격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등 세금으로는 기금을 만들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청와대의 권고는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선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일깁니다. 어제 당정협의회에선 김현미 장관을 향한 공개 비판도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좀 더 구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또 여당 의원들의 표심 잡기에도 도움이 될지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저런 후폭풍을 남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 구단이 토종 AI 한돌과의 은퇴대국 제1국에서 9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3년 전 알파고와의 대결과 똑같이 이번에도 78번째 수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차례 표정을 찡그리며 고심을 거듭하던 이세돌 구단이 회심의 한 수를 둡니다. 토종 AI 한돌의 공격에 오히려 역습으로 대응한 기습적인 78번째 수. 놀란 듯 2분 넘게 장고를 거듭한 한돌은 단수를 치며 대국을 이어갔지만 오히려 치명적인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격했던 100요석 석점이 모두 잡히면서 승률은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싸움이 결판난 하변에 몇 수를 더 두던 한돌은 결국 92수 만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 구단의 불계승. 앞서 신진서와 박정환, 김지석 등 국내 내로라 하는 최정상 기사들을 모두 무찌른 한돌의 첫 패배입니다. 물론 한돌의 실력 우위를 인정해 이 구단이 2점을 먼저 깔고 시작한 젖바둑이었지만 치열한 승부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지난 2016년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한 차례 승리를 거두면서 인공지능의 승리를 거둔 유일한 인류로 남은 이세돌이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승리를 거둔 2번의 대국 모두 신의 한 수는 78수였습니다. 그 알파고 때는 조금 정상적으로 가면 안 되는 수였다면 이번에는 사실 너무 당연한 수였거든요.
객관적인 실력에서 앞서지만 처음 대국을 치르는 젖바둑에 인공지능 한돌이 큰 착각을 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조금 허무하거든요. 2, 3국의 좀 한돌이 조금 시간은 없겠지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1국에서 이세돌 9단이 승리하면서 제2국은 미리 2점을 깔지 않고 같은 조건에서 겨루는 호선으로 치러집니다. 알파고보다 더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돌과의 공정한 맞대결에서도 신의 한 수가 나올지 이 구단과 바둑 팬들은 다시 한번 3년 전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서 지난 16일 국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밖에서 장외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난입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자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하며 회의는 불발됐습니다. 당시 불법 시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배후 조정했다고 보는데 그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찾아가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직접 항의했습니다. 특히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폭행을 넘어 성추행까지 벌였다는 증거가 있다며 엄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배후의 조종한 사람까지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달라며 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불법 집회를 주동한 자, 부안회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 등등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밖으로 걸어나가 사흘째 지지자들과 장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장악 저지하자! 황교안 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주변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 불법 아닙니까? 자기들이 불법 저질러놓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쩌네 가면서 우리 자유한국당대로 불법을 했다고 그래요. 또 선거법 개정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모두 꼼수를 부리는 정치 사기꾼이라며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의 과반 의석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계 퇴출 대상 영순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 꼼수 야바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례없는 국회 폭력 사태를 두고 여야가 조금의 양보도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국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소 의혹에 대한 특검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개입설까지 주장하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로 응수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공정수사 촉구 특위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면서 커다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실체에 비해 지나치게 의혹이 부풀려졌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까지 했다면서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검찰이 잘못된 프레임으로 검찰의 그러한 정당한 의심에 기초한 수사행위를 현저하게 방해했던.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총리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강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오비락인지 아니면 견유고사 한 건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라는.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출마를 직접 권유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부시장 업무일지를 두고 선거 공작의 명백한 증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으십시오. 지도부에서는 친박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도 징역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해서 2년 나왔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2년형 받으셔야 됩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까지 관련 의혹 제기를 이어가면서 정권 심판론에 한층 더 무게를 실을 계획인 가운데 검찰을 못 믿겠다고 민주당이 스스로 빼든 특검 카드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앞서 잠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국무총리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총리실 소속 문모 사무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모 사무관은 총리실에 오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정리해서 윗선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하드 같은 것도 확보하셨나요? 이게 문사무관 관련 자료인 건가요? 유의미한 자료 있는 건가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에 대해 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문건을 제보받아 윗선에 처음 보고한 문모 사무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입니다. 문 사무관은 지난 2017년 10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요약 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관 출신의 문 사무관이 민정수석실 윗선 지시에 따라 제보와 달리 첩보를 가공해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정상적인 첩보 이첩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4쪽짜리 첩보가 경찰청에 하달되는 과정에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됐다고 주장합니다. 수의계약 몰아준 부분은 없어지고 유착 비리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비리 죄명과 법정형이 추가되어 경찰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문 사무관의 업무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사건에 관여한 경찰과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어제 퇴근 시간 부산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선 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송지행 기자입니다. 부서진 승용차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퇴근 시간 부산 연제구 연산터널에서 난 사고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첫 번째로 부딪힌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 4명도 다쳤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2시간여 동안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은 건물 안에서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는데 주택 안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사람의 신원 파악을 위해 국과수의 DNA 분석을 의뢰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퇴비 10톤을 싣고 전북 고창군 도로를 달리던 24톤 화물차가 갓길로 넘어지면서 불이 났습니다. 50대 운전자는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펑크가 나면서 화물차가 넘어져 충격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공사 중인 신축 건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용접 작업을 하던 2층에서 튄 불티가 벽으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겁니다. 근로자 30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인화성 물질로 2시간 반 만에야 화재가 진화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야생 멧돼지 포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감염 멧돼지가 많은 민통선 내부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올해 포획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최근 고민이 또 늘었다고 합니다. 지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한 이후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2달 전부터 야생 멧돼지에 대한 집중 포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멧돼지는 현재까지 모두 40여 마리, 연천과 파주, 철원 등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 3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뢰 철조망이 세워진 강원도 철원, 민통선 경계 지역, 실탄을 사용하는 포획 작전 때마다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아직 양돈 농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멧돼지에 대한 사살이나 포획이 더욱 집중됐는데요. 올해 강원 지역에서 사살된 멧돼지가 2만 마리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절반은 최근 2달 동안 잡은 멧돼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최근 2달간 3만 5천 마리, 매일 평균 630마리를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여전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번식기가 끝나면 개체 수는 더 늘어납니다. 최근 2달간 한 10,000마리 잡았거든요. 강원도에서만. 없어요. 아, 그래요? 이제 조금 있어봐야 눈 많이 오고 추워지면 엄청 내려와요. 워낙 먹을 게 없어갖고. 민통선 내부에서 진행된 멧돼지 사살 작전은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일단 중단됩니다. 매주 사흘씩 군 장병과 엽사들이 섞여 조를 짜 진행했는데 장기간 이어진 활동에 피로가 쌓였습니다. 요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네. 군하고 같이 하는 거. 예. 일단 저 민간인 피로도가 워낙 높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약간 좀 휴식기라고 그래야 되나? 걱정은 또 있습니다. 최근 들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민통선 밖에서도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민통선으로부터 무려 13km나 남쪽으로 내려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반경 10km 이내에는 40여 개 농가, 약 10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감염 멧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는 인력 부족에도 방역 초소를 쉽게 빼지 못합니다. 12시 들어가고 8시에 나가지. 아침에? 그걸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좀 힘드시게 춥거나 이럴 때는 좀 어때요? 추워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소독은 해야 되니까 그 예방 소독이니까 꼭 해야 돼요. 농가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감염 멧돼지가 농장 주변에서 발견되고 이동 통제가 유지되면서 접경 지역 양돈 농가의 정상적인 도축 출하 작업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이른바 4+1 협의체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지역구에서 2위로 낙마한 후보를 비례대표 명단에 올리는 석패율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15년째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료까지 빼돌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진 뒤 휴일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뜻을 모으나 싶었던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른바 4+1 협의체의 야당 그룹이 합의안을 도출해서 민주당에 제시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낭만 후보를 비례대표 명단에 올리는 석패율제가 여전한 쟁점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1 협의체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창당을 준비 중인 대한신당이 일단 단일안을 냈습니다.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상한선을 두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21대 총선에 한해 수용하기로 하고 대신 소수야당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오랜 병폐인 지역구도를 철폐하고 최소한도로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 합의안을 놓고 다시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협의 내용을 들고 의원총회로 들어갔고 석패율 제도의 도입 여부의 문제들을 정리해야 할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야지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2시간여에 걸친 경론 끝에 석패율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3+1 협의를 했던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소수 정당은 지역주의 완화와 함께 정치 신인의 험지 출마 수단으로 석패율제를 사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중진 의원 살리기용으로 오용될 소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심 표의 분산도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부 지지층이 겹치는 정의당이 석패율제에 힘입어 전국의 지역구 후보를 내면 경합지에서는 자칫 낙선 불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최종안을 냈다는 야당들이 협상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대국민 여론전 아니냐는 냉수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금배지를 향한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이색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지 차정윤 앵커가 소개합니다.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등록 첫날 기준으로 473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209명, 한국당이 187명 등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구별로 보면 세종시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해 무주공산이 된 곳이죠. 후보 9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세종은 최근 인구 급증으로 선거구가 나누어져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치 신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 이색 후보자들도 눈에 띕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하며 최서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기 전에 최순실 저격수로 주목받았던 인물이죠. 노승일 씨가 광주 광산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또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자유한국당 전 대변인도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서울 송파을에 다시 도전합니다. 21대 총선 이제 첫 시작을 여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겠다 준비를 많이 했고 홍 대표님은 마음으로 열심히 지지해주고 계시고요. 네, 조언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도 대거 출동했습니다. 우선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박수현 전 대변인은 각각 경기 성남중원과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또
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고향인 전북 군산시청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 초대 춘추관장을 지낸 권혁기 전 관장은 진영 행안부 장관의 텃밭인 서울 용산에서 바통을 이어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산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 선거 그리고 선거법을 준수하는 클린 선거로 페어플레이 선거를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시작됐는데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막판 협상에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속에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까요? 간추린 정치권 뉴스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 이후 한일 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수출 정책 대화 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일 관계 경색의 근본적인 요인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늘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뒤 30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내년 총선 경선에 나설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 고졸 출신 삼성 임원으로 유명한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가까스로 예비후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최고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직 격을 지키는 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도 찬바람이 강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3.9도, 파주 영하 7.5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크게 떨어졌고요. 서울의 경우 찬바람의 체감온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영하권의 추위 속에 동해안은 어제 내린 눈비가 얼면서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터널 출입 구간이나 산간 도로를 지나실 때에는 꼭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서쪽 지방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정 무렵 경기 남부와 충남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이면 호남 지방에도 눈이 오겠는데요.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서지방은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과 전주, 광주 7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표결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나오는데요. 하원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군사 원조 등을 대가로 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라는 두 가지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정회를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탄핵 추진을 쿠데타 기도라며 분노감을 표시한 데 이어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트윗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원은 표결에 앞서 6시간의 찬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 시간은 공화당과 민주당에 똑같이 배분됐습니다. 실제 투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반에서 9시 반 이뤄질 전망입니다. 탄핵 소추안은 하원 제적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받으면 통과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이어서 통과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원은 과반 찬성인 하원과는 달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받더라도 상원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끝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엿보입니다. 협상에서 50억 달러라는 황당한 금액을 은근히 흘렸던 미국 측이 협상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입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는 지난 9월 제1차 회의 이후 처음으로 한국 언론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지난 3차 회의에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내용에서도 그동안 미국이 요구한 금액으로 알려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은 현재 협상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도 태도 변화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미국이 협상 태도를 변경한 것은 터무니없는 규모인 50억 달러 요구설이 나오면서 한국에서 반미 감정 확산을 우려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도 동맹을 돈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협상 초기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했다가 이후 금액을 내리면서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적인 협상 전술에 따른 행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 변경 배경이 무엇이든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받아내겠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50억 달러 요구설이 퍼지면서 미국은 초기 목표인 협상 기준점 높이기에 성공했다고 보고 이제부터는 20억 달러, 즉 2조 4천억 원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기존 특별협정 틀에서 최대로 올려줄 수 있는 금액은 1조 1천억 원 정도로 추산돼 2조 4천억 원도 황당한 금액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협상 대표들이 유연한 방향으로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 협상 대표들은 오히려 이제부터 더욱 힘겨운 협상에 직면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 시작돼 15년 연속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작성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는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 침해 행위로는 강제 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 처형, 비사법적 자의적 구금과 처형, 강제 노동 등을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6년 연속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결의안은 적대 세력의 정치적 음모일 뿐
인권 증진과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2017년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과 만나 공약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송 부시장 수첩에는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선거 준비 과정과 내용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송 부시장 수첩에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 비서관 등을 여러 차례 접촉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를 뜻하는 BH회의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당시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산재 모병원 좌초가 좋음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메모에는 청와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산재 모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논의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예산 액수는 물론 사업 추진 시 대응 전략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김 전 시장 측이 추진하던 산재 모병원 설립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해 좌초됐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측과 접촉한 시기와 내용 등에 주목하고 당시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관련 첩보 생산 과정과 경찰 수사는 물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초기지만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기자들이 소설을 쓴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선거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육군 장교가 영장 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전 육군 급양대장 문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문 씨는 뇌물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날 문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차량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수석에 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됐대요. CPR 하면서 병원으로 간 걸로 그렇게 다 없었어요. 문 씨는 군납업자 정모 씨에게 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한 뇌물 수사에서 정 씨의 연루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문 씨는 지난 12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씨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며 저녁 식사와 휴식 시간을 보장했고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외상 흔적은 없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유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타살 혐의점 등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목요일 조간 브리핑입니다. 강남, 비강남 갈등 불지른 한국판 주택 카스트. 한국일보는 고가주택 증세 정책에 대한 찬반 양론이 거세게 맞서면서 거주지 계급론이 비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군 순환 배치 비용을 한국이 대라는 미국 측 요구를 일면에 배치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원하는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보다는 적다고도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모습도 일면에 실었습니다. 19살 프로게이머 강승록 군이 5년간 1억 기부를 약정하면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중 최연소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석패율 손익계산에 선거개혁 흔드는 민주당. 4월 선거법 합의 땐 문제 삼지 않다가 실제로 총선이 다가오자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보다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더 강한 요구로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한겨레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다음 눈에 띄는 기사 보시죠. 센 돌 맞은 한돌, 어이없는 신의 악수.
3년 전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던 한돌의 싱거운 패배를 분석했습니다. 한 개인을 파멸로 몰고도 이춘재 8차 살인사건 유전자 감정서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수사 결과를 비판하면서 조직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일본이 감추려던 미투 결국 이겼다.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자신의 성폭행한 유명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을 제안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가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자리를 제안했다는 임 의원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마침내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김광현 선수, 세인트루이스 입단 기자회견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93억 4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하는데요. 제2의 류현진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와 컴퓨터를 무더기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불공정 하도급 관련 자료를 다른 곳으로 빼내다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에 선박 엔진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불러 강제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48개 하도급 업체의 대금이 51억 원 인하됐습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에는 사내 하도급 업체에 추가 공사 1,700여 건을 맡기면서 제조 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에는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박 해양 플랜트 제조 4만 8천여 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습니다.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 회사를 분할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회사를 세웠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이어받은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08년 10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 직전에 270여 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0여 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1억 원, 소속 직원 2명에게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조선업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제재 사항에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조사 방해 혐의는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했을 뿐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제주항공이 저비용 항공사 5위인 이스타항공을 전격 인수합니다. 여기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진행 중이어서 항공업계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서 현대 산업개발에 패한 직후 국내 5위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습니다. 이스타홀딩스의 항공지분 51.1%를 인수하는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지분 인수 예정가는 695억 원입니다. 이번 매각 협상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가 수용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렸고 지난 9월에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환율 상승에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보이콧 재팬 영향으로 일본 노선 대부분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중거리 노선 강화를 위해 도입한 보잉 737 맥스 2대가 전 세계적으로 추락 사고가 이어져 운항 금지되면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현재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6곳, 여기에다 올해 면허를 취득한 신규 3곳이 내년부터 운항을 시작하면 그야말로 극심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 매각에 따른 대형 항공사의 경쟁에다 저비용 항공사까지 무더기로 취항에 나서면서 항공업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관광 급감, 또 하나 지속되는 경기 불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저비용 항공사, 이 LCC 업계의 지속적인 M&A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가 완료되면 항공기가 65대로 늘어나 74대 아시아나만큼 몸집이 불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항공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항공기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와 공항 시설료 감면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전보다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여성은 170만 명으로 여전히 많았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9만 9천여 명,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만 1,500명, 남성은 1만 7,700명가량. 여전히 여성이 쓰는 육아휴직이 80% 이상 대부분입니다. 비중은 작지만 남성 육아휴직은 지난해 47% 늘어난 것을 포함해 해마다 50% 안팎으로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사람은 7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직해서 같은 직장을 1년 넘게 다니는 비중은 79.1%로 2.3%포인트 커졌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의 고용 유지율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내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사람은 3,800여 명으로 35.4% 증가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169만 9천 명, 기혼 여성 가운데 20%에 육박합니다. 경력이 끊긴 이유는 육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결혼과 임신, 출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녀 고용률 차이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결혼한 경우에는 남성 81.1%, 여성 53.5%로 격차가 27.6%포인트까지 크게 벌어졌습니다.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육아와 출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정착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동네의원 의사의 월 평균 수입은 1,500만 원으로 국내 보건의료 인력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 간호사 3명 가운데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은 의사 1,300만 원, 치과의사 1,000만 원, 한의사 700만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간호사는 329만 원, 간호조무사는 186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네 의원 의사가 월 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간호사는 3명 가운데 1명이, 간호조무사는 5명 가운데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요. 한 63%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업무를 배제하거나 또는 몰아주거나 이런 순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간호사 가운데 3교대로 근무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55%에 달했고 한 달에 평균 4번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면허를 갖고 있지만 일하고 있지 않은 비활동 인력은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순으로 높았습니다. 이직을 경험한 비율은 물리치료사가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 간호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직한 이유는 낮은 보수 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때문이었습니다.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수가 모두 OECD 평균보다 적어 적정한 의료 인력 양성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 한돌을 상대로 은퇴 대국에 나선 이세돌 구단이 오늘 낮 두 번째 대결에 나섭니다. 어제 대결에서 한돌은 예상보다 너무 쉽게 무너졌죠. 그 원인을 김재영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불과 92수 만에 승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3년 전 알파고를 무너뜨렸던 78번째 수가 이번에도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다른 인공지능이 예상하지 못한 묘수였습니다. 이세돌 구단께서 보신 78수, 한도는 그쪽 수를 전혀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AI의 허점을 찌른 2016년과 2019년의 78수를 두고 이세돌 구단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 알파고 때는 조금 정상적으로 가면 안 되는 수였다면 이번에는 사실 너무 당연한 수였거든요. 한돌이 좀 생각을 못했다는 게 상당히 의외였고. 78수 이후 한돌이 바둑의 정석과 동떨어진 실수를 연이어하며 자멸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의외라고 표현했지만 약간의 실망감도 엿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기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건지 제가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허무하거든요. 개발사는 일국에 적용한 젖바둑,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2점을 깔고 시작한 경기 방식에 한돌이 적응하지 못했다고 분석합니다. 저희가 실제 젖바둑에 대해서 준비하면 2개월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분명이라면 분명인데 그렇게 원래 머신러닝이라는 게 그 학습량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능이 올라가는데 그 학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한돌은 젖바둑이 아닌 맞바둑 대결에서 프로 기사들 상대로 오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더구나 전승을 거둔 버전은 이세돌 구단과 대결하는 버전보다 한 단계 낮은 사양이었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젖바둑을 훈련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실수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국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관련 기사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현주소를 봤다는 씁쓸한 댓글도 상당수 달렸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내년부터 세인트루이스에서 활약하게 된 김광현 선수. 이제 선발 투수 자리를 두고 무한 경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현은 3년 전 팔꿈치 수술을 받은 뒤 오히려 직구 구속이 시속 2km 이상 빨라졌습니다. 150km를 넘는 강속구와 140km에 육박하는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이루는 토대가 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입단 기자회견에서도 김광현은 슬라이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슬라이더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계속 던져왔기 때문에 위닝샷으로 쓸 수도 있고 카운트볼로 쓸 수 있는 일단 스피드 조절도 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다고. 김광현은 팀이 원하는 어느 역할이든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지만 분명 가장 원하는 보직은 선발 투수입니다.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될 무한 경쟁에서 선발 자리를 꿰차기 위해 김광현이 맞닥뜨린 과제는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직구와 슬라이더만 갖고도 압도적인 투구를 펼쳐왔지만 강타자들이 즐비한 메이저리그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김광현은 올해 직구와 슬라이더의 비율을 7% 가까이 줄이고 변화구의 구사율을 늘렸습니다. 4년 전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단조로운 구종이 약점으로 지적되며 메이저리그 진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재도전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무기를 연마한 겁니다. 한 번의 실패와 팔꿈치 수술을 모두 이겨내고 빅리거의 꿈을 이룬 김광현이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여 선발 투수의 관문까지 뚫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찬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4.2도, 파주 영하 7.7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낮고요. 서울도 찬바람의 체감온도가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동해안은 어제 내린 눈비가 얼면서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꼭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서쪽 지방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정 무렵 경기 남부와 충남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이면 호남 지방에도 눈이 오겠는데요.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서 지방은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2도, 안동 영하 2.3도, 포항 3.1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10도를 밑돌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4도, 안동 7도, 대구 8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성탄절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영동 지방에는 비와 눈이 오겠고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